안녕하십니까. 2015년도 법전협 1차 시험 11번입니다. A회사는 B씨와 사이에서 A회사가 공원시설을 건설하여 B씨에 기부하면 B씨는 A회사에게 공원시설에 대한 행정재산의 허가를 준다.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허가 얘기하는 것이죠. 기부 체납하게 되면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연히 공법상 계약이겠죠. 업무 계약입니다. 위 계약에는 A회사의 총 투자액이 공원시설 사용료 총액과 같아질 때까지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허가 하게 되면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허가를 들어가게 되면 얘는 법적 성질이 이제 특허죠. 특허에 해당을 하고, 이건 이제 곡물 사용권을 설정하는 겁니다. 곡물 사용권을 설정하니까 특허인데, 이와 같이 곡물 사용을 하도록 허용을 해주게 되면, 그에 따른 이제 사용료를 부과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사용료 부과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 사용료 부과를 하게 되는데, 이 사용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공원을 만들면서 들어간 총 투자액이 같아질 때까지라는 겁니다. 해서 A회사가 공원시설을 무상 사용하도록 그때까지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A회사는 공원시설을 건설한 후에 B씨에 기부 체납을 했습니다. 약속대로. A회사의 총 투자액은 20년 사용료입니다. 20년 사용료. 사용료 곱하기 20 하게 되면 총 투자액 나오게 된다. 그러면 20년 기한 조건부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허가, 공원시설 사용허가를 해주면 되는데, A회사는 20년을 기간으로 하는 무상 사용허가를 신청을 했다. 약속대로 해달라. 이렇게 20년 해달라고 했는데, 약속은 보통 사람이 안 지키죠. B시장은 15년을 기간으로 하는 무상 사용허가를 했다. 그러면 이제 5년이 마이너스 부족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 A회사가 지금 15년을 20년으로 바꾸고 싶은 것이죠. 그럼 A라는 이렇게 처분이 있다라고 쳐봐요. 이 처분이 있는데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년 기한 조건부 공원시설 사용허가, 이거를 무엇으로 바꾸고 싶은 거야? 공원시설 사용허가는 그냥 그대로 둔 상태에서 20년 이걸로 바꾸고 싶은 거죠.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인가? 뭡니까 이게? 부관이죠, 부관. 그죠? 요건 이제 부관이잖아요. 부관 중에서 기한이죠. 부관에서 그 중에 기한에 해당을 하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다투어야 될 것인가, 이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대로 부담하고 기타 부관하고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은 부담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타 부관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일부 취소 소송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전체 취소 소송, 그 다음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의무 이행 소송, 이렇게 들어가시면, 얘네 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식이냐면 부관 삭제를 신청했다가 명시적인 거부를 당하는 거잖아요. 명시적인 거부를 받고, 이 명시적인 거부에 대해서 취소이나 의무행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부담 같은 경우 일부 취소이 가능한데 기타 부관은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이거 되고, 이거 되고, 이거 되는데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이게 결론이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얘는 기타 부관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타 부관이니까 이쪽에 해당을 해요. 이쪽에 해당하면 이거 두 개를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행정소송이잖아요. 그죠? 얘는 행정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문제가 아니고요. 공법상 행위로서 부관에 대한 문제니까 민사소송 문제가 아니니까 1번 틀렸고, A회사는 기간을 15년으로 정한 부분만을 대상으로 취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타 부관인데 일부 취소, 뭐만을 이렇게 들어가면은 독립하여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독립하여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만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일부 취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부 취소인데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니까 2번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 디귿 보시게 되면 A회사는 B시장이 20년의 기간 가운데 15년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기간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했죠.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를 할 수가 있다. 여기서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들어가야 돼?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하려고 하게 되면은 부관 삭제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부관을 15년을 삭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약간 좀 특이합니다. 이게 뭐가 특이하냐면, 지금까지 봤던 거는 부관이 그냥 싫어야, 부관이 붙는 게 싫은 거야. 근데 지금 이건 뭐냐면 부관이 붙는 게 좋은 거야.
부관을 붙여줬으면 좋겠어. 부관을 붙여줬으면 좋겠는데 제대로 20년으로 붙여줬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면 20년 기한 조건부 공원시설 사용 허가로 이렇게 변경을 해달라고 이렇게 신청 요구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요걸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그에 대해서 거부가 나오게 되면 이 거부에 대해서 이렇게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해달라고 지금 변경 신청을 한 게 아닙니다. 리을 같은 경우에는 A 회사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전부를 대상으로 취소를 되게 된다. 그거는 맞는 얘기죠. 기타 부관이니까 전부. 이거는 별도의 변경의 신청에 대한 거부를 받아내는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전체 취소는 부관부 행정이 그냥 전체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게 지금 여기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니까 지금 리을은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행정이 본질적 요소이므로 기간에 위법 사유가 있다면 사용허가 전부를 위법하게 만든다. 그래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부관이 붙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부관이 지금 위법이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투자액과 비교했을 때 5년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 부분에서 약속 어긴 것뿐만 아니라 신의성실 원칙에도 반할 수 있겠고, 그다음 비례 원칙에도 반할 수 있겠고. 그런데 이게 지금 감염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염이 될 테니까 밑에 있는 것도 같이 위법해질 수 있어요. 이게 위법해질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전체가 위법해질 수 있는 거죠. 부관부 행정이 전체가 위법해질 수 있어서, 그래서 기타 부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체 취소는 가능한 거죠. 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부담 같은 경우에는 처분성이 인정되고 그리고 분리성도 인정이 됩니다. 분리성. 그다음 기타 부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분성도 부정이 되고 그다음에 분리성도 부정이 되죠. 지금 같은 경우 어디를 얘기한 거냐? 분리성 이 부분 얘기하는 거죠. 분리가 불가능하니까 전체로서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염을 시킬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또 있으려나? 끝났죠. 원고 적격에 관한 판례의 내용 중에 옳은 것은 환경부 장관이 생태 자연도 1등급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죠. 몇 등급 받으셨습니까? 고등학교 때? 환경부 장관이 생태 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을 2등급이나 상등급으로 내가 성적이 1등급인데 2등급 되면 좀 기분 더럽죠? 그죠? 들어올 수 있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변경하는 내용에 생태 자연도 수정 보완 고시를 하자 인근 주민이 왜 우리 동네 왜 2등급이야? 이러는 거지. 우리 동네 왜 2등급이야? 인근 주민이 생태 자연도 등급 변경 처분에 무효확인을 청구한 경우 인근 주민은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 이와 같이 생태 자연도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까? 이 등급은 왜 매기는 거냐는 거예요. 등급은 고등학교에서 등급 왜 매겨요? 대학 보낼 때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죠. 고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후에 개발 계획을 뭐 수립하고 그런 것들을 시행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자연 환경을 말입니다. 자연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체계적 관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체계적 관리를 하려고 한 거에서 예를 들어서 1등급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의 개발 계획이 들어갈 수 없고 2등급이면 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2등급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싫어하는 어떤 시설, 공해시설 같은 것들이 뭐 들어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지금까지 1등급이라는 게 그 지역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 생활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일반 공익으로서 개발 계획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냥 등급을 매겨난 건데 그 등급을 매기다 보니까 지금까지 좀 깨끗한 동네에 살았던 거야. 그것만 가지고 본인의 권리가 침해됐다라고 말할 수는 절대로 없는 거죠. 이거는 그냥 그 동네가 1등급이었기에 자기들을 위해서 해준 거 아니에요. 그냥 한 거야. 근데 자기들 거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반사적 이익에 불과했다 이거예요.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나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서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 이 명확하게 다른 거예요. 이거 다른 건데 같은 거예요. 문제에서는 실제로는 개별법마다 영향권이 간접 영향권, 직접 영향권 다 달라요. 다 다르고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과 범위가 달라요. 근데 같은 거예요. 문제에서는 그렇죠? 그냥 이거는 물어봐. 이건 대상적으로 보라고. 환경영향평가법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적으로 그냥 보고 풀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변호사 시험 돼버리는, 지금 이게 변호사 시험이지. 예, 문제가 길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나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 이거죠. 사실상 추정. 환경영향평가법이 환경상 이익을 보호한다고 했을 때 뭐 다 보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중국에서 뭐 이렇게 했을 때 중국에서 공익설이 나오고 뭐 그것 때문에 미세먼지가 지금 오다 보니까 비 오는 줄 알았더니 비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미세먼지 때문에 어두운 거더만. 맞죠? 비 오는 거야? 비 오든 말든 뭐 비 오면 깨끗해지겠네. 날씨에 별 관심이 없어서 아니 미세먼지 같아. 뭐 아닌가? 저는 그런 걸 못 느껴요. 네. 다른 선생님들은 이렇게 이러면 지나다니면서 모래 씹는 그게 느껴진다고 하는데 워낙 무디게 살아가지고. 그런데 아무튼간에 뭐 그렇다고 하면 중국에서 막 그런 거 허가해 버리게 되면 우리가 소송 제기하면 되겠어요? 중국 기업이 그랬다고 허가해 줬다고 중국 당국을 상대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면 그러면 이제 안 되죠. 왜? 김정은도 갔다 왔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뭐라는 거야? 이렇게 공해시설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여기까지 이제 대상적이잖아요. 그죠? 이 환경영향평가법이 보호하는 환경상 이익은 이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익까지 보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익까지. 왜 그런 거냐면 우리 새만금 사건에서 판례가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 이 안에 있으면 뭘 입증하면 된다고 해서 밖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있기 전과 비교했을 때 수인 한도 넘어간다 이거예요. 수인할 수 없는 정도의 환경상 이익과 이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하면 밖에 거주해도 예외적으로 원고 적격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한 거야.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기 전후를 비교했을 때 수인할 수 없는 정도의 환경상 이익에 침해 우려가 있을 게 충분히 예상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상되고 있다. 사실상 추정되고 있다. 그래서 원고 적격을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요건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면 피고행정청이 요에 대해서 반증을 해야 되겠죠. 추정이 되고 있는 거니까. 환경영향평가 대상적 밖의 주민들은 거주지 얘기하는 거예요. 공장 설립 승인 처분, 요거가 이제 공장이에요. 공장.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 한도를 위해랑 같은 말이잖아. 환경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 침해나 침해 우려에 대해서 증명하면 원고 적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얘가 나도 그래, 장난하냐, 이걸 입증을 하면 대상 지역이 여기까지였다 이렇게 인정되는 거예요. 대상 지역이 여기까지 잘못했었다. 처음에 종전의 대상 지역이 너무 좁았군, 이게 인정되는 거예요. 저걸 입증을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밖에 거주하다가 이제 다시 안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가 있겠죠.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 경쟁으로 거리 과당 방지죠. 아이고 과당 아프네. 그걸 방지해야 되죠. 그렇죠? 거리 과당 방지. 과당은 경업자 수송이죠. 경업자 수송은 기존 업자가 신규업자의 진입을 배제하기 위해서 제기한 소송인데, 뭐 이제 이 기존 업자도 그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분명히 받아놓은 허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들어와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얘가 받아놨던 그 허가가 특허일 때가 있을 수 있겠고, 그게 강학상 허가, 단순 금지 해제일 때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있어서는 거리 제한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나누시고, 만약 거리 제한 규정이 있으면 없으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되고, 얘 같은 경우에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 원고 적격이 인정이 안 된다. 이게 결론이죠. 이게 다죠. 이 1578년이 지나도 이 이상의 법리가 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 여기가 바로 뭐야? 거리 과당 방지. 우리 판례가 거리 과당 방지라고 했죠. 무슨 말이에요? 거리 제한 규정이 있으면 그것은 왜 거리 제한 규정을 굳이 뒀는가? 과당 경쟁으로 인해서 기존 업자의 손실을 방지해주기 위한 측면이다. 사익보호의 취지가 인정된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겠죠.
넥스트 신해철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헌법상의 환경권 35조 환경권 매개하는 거죠. 환경정책 기본법 가지고 인정하는 따위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 처분과 농지계량 시행인가 처분, 이거 지금 새만금 사건 얘기하는 거죠.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 무효확인 소송이긴 한데, 그렇죠? 행정소송법 제35조에 따르게 되면 무효확인 소송은 35조죠.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확인을 구할은 의미가 없지요. 2008년도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사건에서 보충성을 깨버렸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무효확인 소송도. 이렇게 봤을 때 환경권이나 환경정책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원고 적격은 인정이 안 됩니다. 저런 거 인정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법, 관계 법규를 근거로 해서 원고 적격이 인정되냐 안 되냐 이런 논의를 어렵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겠습니까?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는 중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사례가 다 있어. 그렇죠? 교도소장이 행정청이에요. 그 교도소의 영조물 관리청입니다. 영조물이죠? 교도소 영조물. 그러면 그 교도소에 복역 중인 갑에게 송부되어 온 티셔츠, 반팔 티셔츠, 이 반팔 티셔츠에 보게 되면 이제 뭐가 이게 반팔 티셔츠였는데 여기 뭐가 써 있냐? 이제 신민 이렇게 해서 딱 백성민이 딱 써 있는 거예요. 저를 지지하면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저의 의견에 반대되는 행동은 그것은 이제 반백성적 행동으로서 규탄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교도소장이 이제 나쁜 놈이야. 그래서 저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갑에게 교부하지 아니한테 휴대를 불어야 했다. 와, 장난 아닌데요? 그죠? 교도소장이 무엇이라고 하면 그냥 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뭐 서신검열행위,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서신검열행위를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하면서 서신검열행위, 요거를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인데 이제 처분이다 그랬고, 이제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BBK 김경준 씨에 대해서 교도관 참여 대상자 지정행위, 그래서 뭘 했다고? 녹음 녹화를 했죠. 녹음 녹화. 이런 것들을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하면서 처분성을 인정시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티셔츠를 사용할 수 있게 허가를 해주면 권력적 사실행위야. 그게 권력적 사실이 뭐라고? 얘는 처분이지?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어했죠. 불어 안 불어? 부르란 말이야. 거부 처분. 이게 된 거예요. A교도소장의 휴대 불허 행위는 이른바 특별 권력관계 내부에서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른바 저런바 그런바 이건 옛날에 근조감사죠. 근조감사.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님이시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저희 집 근조 화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제가 인사를 했죠. 이게 바로 특별 권력 주체, 특별 권력 관계에서 근조 감사, 공법상 근무 관계, 공법상 영조물 이용 관계, 공법상 감독 관계, 공법상 사단 관계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중에 뭐에 해당을 하냐? 영조물 이용 관계에 해당한다 이거야. 영조물 이용 관계. 영조물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 권력 관계를 인정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뭐가 안 돼요? 여기에는 법치행정, 법률여부, 여기 포인트니까 법률여부가 적용되지 않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소송의 한계에서도 배웠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거야. 특별행정법 관계라고 보죠. 지금은 특별행정법 관계라고 보게 되고요. 그렇다면 법이 적용되는 관계니까 사법심사가 되는 게 맞습니다. 휴대 불허행위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다. 그렇죠? 휴대 허가행위, 불허행위, 권력적 사실행위의 거부행위. 그러니까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교도소장의 휴대 불허행위는 한국생 대상인의 처분이 있다. 그렇죠? 권력적 사실행위는 지금 판례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대법원은 권력적 사실행위를 수인하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수인하명에 해당을 하나 그에 대한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권력적 사실행위 집행정지가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안 되는 이유는 권력적 사실행위는 단기 종료죠. 단기간의 종료.
단기간에 종료가 돼버리게 되면 무엇이 인정이 될 수 없어요? 소의 이익이 인정이 될 수 없죠. 소의 이익이 인정이 될 수 없으면 뭐가 인정될 수 없어요? 집행정지 요건 본대 회급 복명이야. 그치? 본대 회급 복명. 본대 회급 복명. 돌아가라고 여기 있지 말고, 알겠어요? 돌아가라고. 본대 회급 복명. 적법한 본안 판단의 기소, 집행정지의 대상으로서의 처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해서 뭐에 해당하냐? 본이죠, 본. 그죠, 본. 적법한 본안 판단의 계속, 양고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될 거예요. 본안 판단이 없습니다. 교도소장의 휴대 불허행위는 교도소의 질서 유지라는 정당한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기 때문에 뭐 그러든지 말든지 이를 통해서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경미한 다른 수단이 없고 교도소의 질서 유지라는 공익이 사익보다 우월한 경우라면, 이거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이거? 이건 이제 재량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공익과 사익의 비교역량, 사익으로서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교도소 내부 관리라는 어떤 공익과의 비교를 하고 있는 건데, 우월한 경우라면 그건 법률 효과 부분이고, 이건 뭐예요? 법률 요건이죠. 요건이래. 이제 법률에 아예 근거가 있다 없다, 법률 유보 원칙이죠.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겁나게 침익적이잖아요. 그죠? 겁나게 침익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이거는 이제 재량권 행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 또 있네. 교도소장의 휴대 불허행위가 있은 후에 갑이 다른 교도소로 이송이 됨으로써, 이송은 또 뭐야? 이거 하여튼 교도소장이 하면 다 권력적 사실행위야. 이송 조치, 이송 조치 요것도 권력적 사실행위예요. 권력적 사실행위. 얘도 권력적 사실행위니까 수인의 의무 부과는 하명이 맞죠. A 교도소장의 관리하에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죠? 이제 요번에 B 교도소장 위 불허 행위에 취소가 범상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물론 이제 행정처 바뀌긴 했어. 여기서 뭐 느껴야 돼요? 이런 거 느끼는 게 그게 내공빨이지. 뭔 빨? 내공빨. 무슨 빨? 내공빨. 내공빨. 보는 순간 뭘 느껴? 위법한 행위의 반복입니다. 위법성의 반복 위험성이에요. 위법성이, 위법이 반복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쪽에서 요짓거리 또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 판례가 뭐라고 했어? 그래, 소의 이익은 없지만, 그쵸, 다 끝난 일이지. 권력적 사실행위 단기간에 종료됐죠. 단기간에 종료되고 다 끝난 일이긴 해. 그리고 또 딴 데가 있네. 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딴 데가 있네. 이것은 법률상 해명, 법률적 문제, 법률적이라고 쓸까? 법률적 문제, 법률적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법원이 해명을 해줘야죠. 이러면 되는 거다, 이러면 안 되는 거다라는 판단을 내려줘야지 다음에 가서 이제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확인 소송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 완전히 확인 소송인데 인정을 하죠.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먼저 저런 거 인정했었고요. 저 서신검열 사건에서. 요즘에는 사립학교 이사 취임 승인 취소 처분 사건이라거나 이런 사건이라거나 해서 우리 대법원도 받아들였어요. 대법원도 위법성이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법률 문제를 좀 해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소의 이익을 인정하겠다라고 했죠. 네, 행정쟁송의 심리에 관한 심리, 이게 그 심리학과의 심리가 아닙니다.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소리는 좀 하지 좀 말고, 증거로 말합시다. 증거로, 그렇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위법 여부의 기준 시점은 판결시이다, 이겁니다. 판결시이다. 얘네가 왜 기준시가 판결시가 되는 거예요? 절차심리, 이거죠? 절차심리. 절차적 심리란 말이에요. 절차적 심리니까 처분시를 적용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시가 없어요. 절차 심리니까 소송 도중에 거부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거부가 나오면 각하가 된다고. 각하가. 이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부작위 여파인송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분시가 언제야? 부작위 처분 언제 나온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는지 안 했는지 누구 판단이야? 법관의 판단에 맡겨지는 거란 말이야. 처분시가 언제인지 몰라. 어머머, 거부 처분이 나왔다. 중간에 처분시다. 그러면 소송이 없어요. 각하되죠. 왜? 절차 심리만 하니까. 절차 심리만 하니까 처분시가 등장하는 순간, 거부 처분이 등장하는 순간 냅다가 가. 그래 버리면 처분시는 적용하고 싶어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취소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기준 시점은 요거 위법성 판단 기준 시가 얘는 판결시, 얘는 처분시죠. 무효등화 이송은 처분시죠. 부작위협한 이송은 절차 심리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절차 심리 때문에. 얘는 처분시고, 그건 뭔 소리야? 처분 당시에 존재했던 자료나 행정처에 제출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 그때까지 존재했던 자료가 뭔 소용이야? 그때까지 제출된 자료가 뭔 소용이야? 그렇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자료야 뭐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탈탈 털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처분 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이잖아. 그렇지? 처분 당시에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처분 시까지 제출했던 자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처분청은 확정 판결로 취소된 처분의 사유와 기사동이 없는 다른 처분 사유를 들어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더라도 취소 판결 기속력이네요. 기속력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속력에 대한 얘기는 몇 개입니까? 3개죠. 기속력은 그 처분이 내용의 하자로 위법해졌을 때가 있을 게고요. 그 다음에 주체 절차 형식, 주체 먼저 쓸까? 주체 절차 했을 때 주체 절차 형식 의 하자로 위법해서 인용이 됐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의 하자로 위법해서 인용이 됐을 수도 있겠지 뭐. 근데 기속력의 적용 범위를 생각해봐요. 주관적 범위는 뭐 언제나 문제가 없고, 객관적 범위하고 그 다음에 시간적 범위하고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체 절차 형식하고요, 법령 개정 사정 변경이라는 문제는 서로 친밀하지가 않죠. 이건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이거 3개 비교하는 거예요. 3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적용 범위를 벗어나면 되는데, 이 객관적 범위 얘는 무슨 말이냐? 위법 사유 시정하면 되잖아요. 얘는 위법 사유만 시정하면 판결의 취지에 따른 행동했다 볼 수 있겠죠. 기속력 위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부분에서는 위법 사유를 시정했다 그렇지 않았다라는 문제는 기사동 기준으로 가잖아요. 그럼 기사동이 깨지면 위법 사유는 시정된 거고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점수 폭발 특강을 한번 보시면 제가 뭐 여러 가지 막 트라이앵글, 액탱글, 렉탱글러 이런 거 막 들어갑니다. 취소 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사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만 처분사를 추가 변경할 수가 있다. 그렇죠? 뭐 얘기하려고 하는가? 처분사의 추가 변경입니다. 기사동이죠. 기사동.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사실상 근거로서의 처분사유, 법령상 근거로서의 처분사유 2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사실상 근거로서의 처분사유 쪽 말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쪽에서 기사동이 인정이 안 되면 어떻게 돼? 사유의 동일성이 깨지고, 그러면 처분의 동일성이 깨지고, 그러면 소송물의 동일성이 깨지고, 그러면 처분권주의에 반하잖아. 반하니까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필요한 것이겠고요. 그 다음 이건 뭐 처분권주의 얘기했지? 여기도 마찬가지다. 행정심판에도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사동의 법리는 그대로 유효하다. 이게 판례죠. 그대로 유효합니다. 취소 이의 신청은 그러지 않아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여기까지입니다. 처분권주의가 적용되는 사법 절차까지입니다. 취소에서 거부처분이 절차의 위법으로 인해 취소된 경우에 처분청은 그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종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가 있고, 그 거부처분도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뭐래요? 절차 위법 절차. 절차하자입니다. 주체 절차 형식 절차하자에 대한 문제가 되고요. 위법 사유를 시정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차 그러면 위법 사유 시정, 그러면 기속력 적용 안 되고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 강론 16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강론은 따로 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전통적으로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한 강제집행 수단이다. 즉시강제하고 비교하는 거죠.
행정상 강제 집행,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고 나서 강제하는 이 방법이 원칙이죠. 즉시 강제가 예외가 되죠. 그건 이제 대강이직. 자꾸 나한테 강제 집행하면 저 진짜 이직합니다. 이직 진짜 할 겁니다. 자꾸 그러면 대강이직 까불지 마세요. 대강이직입니다. 행정대집행,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여기서 이 대집행은 대체적 자기의무죠. 대체적 자기의무에 대한 강제집행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은 부작위 의무나 비대체적 자기의무. 이게 뭐예요? 전통적 견해에 따르게 되면 행정대집행을 동원할 수 없는 의무죠. 동원훈련 생각하시면 돼요. 동원훈련. 그래서 동원할 수 없는 의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보충적으로 사용한다라고 이해를 해왔어요. 이해를. 저건 오해였죠. 이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본질에서 오는 제약이 아니다. 이게 뭐야? 헌재. 그렇죠? 이행강제금이 왜 그래야만 하는지 설명을 해보라고. 지금까지 그랬다는 소리 좀 그만해 이제. 그게 아니야. 본질에서 오는 건지 아닌지를 보라고. 이 멍청한 새끼들아.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지요. 그렇죠? 정신을 차려야죠, 사람이.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공매는 뭐야? 공매통지, 공매결정. 세 개죠, 세 개. 세 개를 들어가시게 되면 공매는 공익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매, 그 다음에 공매결정, 공매결정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공매통지, 공매통지 이렇게 들어가시면 얘는 뭡니까? 얘는 처분이 맞다. 얘는 뭐예요? 과장 밑에 계장, 계장 밑에 대리, 대리죠. 공매결정은 그냥 공매하기로 결정하는 내부 행위에 불과하고, 공매통지, 공매통지는 위에 있는 공매처분이라는 처분의 절차 요건에 불과하죠. 공매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나 재산, 당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 요건입니다. 절차 요건, 절차적 요건이라고 보아야 하며, 공매 통지 자체가 그 상대방을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 그렇죠? 공매 통지는 절차 요건에 불과합니다. 이유 제시가 처분은 아니잖아. 그런 식이랑 똑같은 거야.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매 통지에다 소송 제기하면 얼척없죠. 그렇죠?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척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얼척없습니다. 정말. 행정상 즉시 강제는 엄격한 실정법상의 근거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즉시 강제요. 이거 겁나 침익적인 거잖아요. 그죠? 겁나 침익적으로 한번 해줘봐. 그거지. 강제 집행이 원칙이고 즉시 강제가 예외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엄격한 실정법상의 근거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그 발동, 겁나 침익적이니까 당연히 법률요보 원칙 적용이 되는 것이죠. 엄격한 법률요보 적용을 받는다. 그 발동에 있어서는 법규의 범위 안에서도 다시 이게 뭐 얘기하는 거야 이거? 소비급보. 즉시강제 의무도 부과 못하고 사전에 의무도 부과 못하고 뭐 갑자기 쑥 들어오는 이유가 뭐야? 하고로모, 그렇죠? 하고로모. 쑥 들어오는 이유가 뭐야? 쑥 들어오는 이유가 뭐죠? 소비급보 때문에. 알지? 뭐라고? 소비급보. 뭐라고요? 뭐라고 말을 빨리 해. 소비급보, 소비. 소비가 지금 아주 급하다고 보고가 들어온 거야. 뭐야? 소극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급박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소비급보지. 소극성, 비례성, 급박성, 보충성. 이거란 말이야. 소비급보. 그러면 법규의 범위 안에서도 당의 행정상의 목적 급박성의 원칙, 다른 수단으로 행정구역을 달성할 수가 없어. 보충성의 원칙, 이러한 경우에도 필요시선, 비례성의 원칙. 이거지. 뭐가 어려워, 그렇죠? 뭐가 어렵습니까? 저랑 공부하면 다 되지, 그렇죠?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 별도로 독립된 공법인으로서요. 그라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사무예요, 자기사무. 자기사무죠. 국가하고의 관계에서 얘는 별도의 공법인, 독립된 법인이죠. 따라서 양벌규정 적용이 될 수 있다. 우리 행정법은 양벌규정이 있죠. 양벌규정. 뭐야? 자기 종업원이 잘못하면 사용자를 혼내주는 거야.
종업원이 누구야? 공무원. 그죠? 예, 공무원. 공무원이 잘못하면 누구를 혼내주면 돼요? 아주 지자체를 아주 두드려 패버릴 거야, 아주 그냥. 한번 진짜 팬다. 알겠어요? 예, 진짜 팰 겁니다. 진짜로 팹니다, 저는. 그거죠. 그죠? 진짜로 패버릴 건데, 그런데 뭐는 아니야. 뭐는, 예, 기간위임 사무는 아니다, 이거야. 기간위임 사무. 예, 기간위임 사무 같은 경우는 뭐예요? 만약에 서울시장이 국가의 기간위임 사무를 수행하면 서울시장이 서울특별시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행동한 게 아니라 국가의 팔다리로 행동한 거니까. 그럼 뭐 어떻게 돼? 이걸 수행하면 국가가 국가를 스스로 떼지 하는 거야. 그러면 아퍼. 그쵸? 예, 그런 거 할 필요는 없고요. 자치사무된 독립된 법이니까 양벌 규정 적용될 수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불이행된 의무를 다른 수단으로 이행을 확보하기가 곤란해야 되는데, 와, 이거 문제 좋더라고요. 요거 방금 밑에서 보니까 이게 말이야, 보통 뭐가 나오냐면 맞는 지문은 행정지도거든. 그죠? 예, 우리 행정대집행은 어때요? 행정대집행은 공작보형 이거란 말이야. 자꾸 공작질하면 아주 가만두지 않는다, 진짜. 가만두지 않는다. 누군지 알지? 예, 공작보형 이거야. 예, 공작질하면 죽여버릴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충성이잖아. 예, 보충성 무슨 말이야? 다른 수단 얘기하는 거죠. 다른 수단. 다른 수단이 없어야 돼요. 그럼 다른 수단은 어떤 수단이냐? 행정대집행이랑 비교했을 때 덜 침익적인 수단이지. 덜 침익적인 수단이에요. 덜 침익적 수단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건 행정지도란 말이야. 행정지도. 행정지도로 해결할 수 있는데 대집행하고 막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반대로 제기를 할 때 보통 여기다가 이런 걸 집어넣어. 여기 부분에 직접 강제를 집어넣는단 말이야. 직접 강제는 대집행보다 더 침익적이잖아. 그래서 이제 틀린 질문을 내는데, 지금은 행정벌을 넣었어. 벌침에 맞으면 아파 안 아파? 죽어. 예. 그래서 행정벌은 대집행보다 더 침익적이야. 예, 그래서 저거를 덜 침익적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직접 강제가 아니라 행정벌로 제시한 거는 아주 참신했습니다. 교수님 잘하셨어요. 네. 내부임 봅시다. 행정권한의 내부임, 일반적인 권한위임이랑 비교하면 권한위임은 외부위임, 얘는 무슨 위임? 내부위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무슨 위임? 내부위임. 행정 권한의 위임은 외부위임이야. 외부위임. 그러니까 외부 관계에서 누구 이름으로 할 것인지가 달라지냐 안 달라지냐가 달라지는 거야. 알겠어요? 권한위임, 외부위임을 하게 되면은 권한이 넘어가는 거야. 외부 관계에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넘어가니까 외부 관계에서 수임청 이름으로 일을 하잖아. 수임청 이름으로. 하지만 내부임은 넘어가지 않아요. 않으니까 그대로 위임청의 이름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지. 내부적인 사무 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냥 네가 대신해 이거예요. 사실상 대행을 시킬 뿐입니다.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 보조기관 국장 시키는 게 보통이지. 국장아 너가 좀 할래? 이러면 위임전결 하급행정관청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건 뭐야? 병무청장이 지방병무청장, 국세청장이 지방국세청장 이렇게 넘기는 거 얘기하는 거지. 그 권한을 사실상 행하게 하는데 그치는 것으로서 그래요. 권한을 사실상 대행하는 거예요. 권한을 사실상 대행하는 것뿐이지 법적으로 대행하는 게 아닙니다. 수임청은 위임받은 사무를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그래서 내부임이죠. 위임관청 이름을 그대로 다시 그냥 그대로 하는 거야.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있으면 외부임이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무슨 말이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이거죠. 행정권한 법정주의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헌법 제96조에 따르게 되면 행정권한 법정주의, 그러니까 권한 배분 관계가 바뀌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때는 어떻게 봐야 돼?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말이야. 그런데 내부임은 권한위임과 달리 권한 배분 관계가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행정관청은 보조기관 하급행정관청에게 법의 근거 없어도 내부임할 수 있죠. 그냥 이건 뭐야? 편의적으로. 행정권의 내부임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자기의 명의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했다. 그럼 뭔 소리 하는 거야? 권한 없으면 좀 뒤로 빠져 좀. 그쵸? 권한도 없는 사람이 와갖고 자꾸 얘기하고 짜증나. 진짜 이제 짜증나. 그치? 권한 없으면 빠져. 위임청한테 권한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권한이 있는데 뭐에 내부임을 하지? 그러면 안 넘어가.
그래, 그대로 있어. 여기에 권한 이렇게 있어. 그런데 뭐 했다고? 얘가 권한도 없는 놈이 자꾸 입을 벌리네? 예, 이거죠. 입을 벌리네. 예,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이렇게 처분을 했단 말이야. 그럼 피고가 누구야? 그럼 난 누굴 때려야 돼? 얘를 때려야 돼? 얘를 때려야 돼? 이 말 함부로 한 새끼, 이 새끼를 때려야 돼? 권한이 없는데? 아니면 뒤에 숨어있는 새끼를 때려야 돼? 누굴 때릴까? 내가 지금 누굴 때리러 가면 돼요? 우선은 이 새끼부터 죽여버려야죠. 그렇죠? 네. 이 새끼부터 죽여버려야 되는 거야. 입을 찢어버려야지. 그치? 예, 입 찢으러 갑니다. 이게 피고야. 예, 법적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예, 주체하자의 문제는 어디서 가는 거야? 본안에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피고 적격자는 누구야? 수임관청. 그렇죠? 행정권한의 내부 위임의 경우에 수임자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일반적으로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히, 이건 뭐예요? 이거는 얘가 이렇게 했잖아. 권한 여기 있잖아. 그럼 얘는 뭐야? 권한 없는 자행위. 권한 없는 자행위야. 권한 없는 자행위는 무슨 하자가 생겨? 주체하자. 주체하자.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주체하자를 무효사유라고 보지? 저는 이거를 취소사유라고 보죠. 저는 형식의 하자라고 봐요. 근데 판례는 무권한 행위 주체하자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판례 태동 중에 옳은 것은 한국증권업협회는, 예, 증권회사 상호간에, 예, 업무 질서를 유지하고, 이거 판례를 그대로 옮기면 난 뭘 설명해? 그치? 예, 좋긴 한데, 예, 변호사 시험은 좋긴 한데 너무 다 얘기해 주니까 심심해. 유가증권과 공정한 매매 거래 및, 예, 이거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해 설립된 조직으로, 예, 일정 규모 이상이에요. 아무나 막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렇죠? 일정 규모 정도 나와줘야지. 일정 규모 이상의 증권사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뭐예요? 예, 이것은 그냥, 예, 사법상, 민법상, 예,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 예, 얘네들의 회원 조직이죠. 그냥 회원 조직인데, 이런 거 어떻게 판단하는 거라고 했어요? 또 써있네요. 여기. 국가기관 이거예요. 요게 판례 논리야. 언제나 국가기관은 원래 공익을 목적으로 행위를 하니까, 그러니까 공공기관으로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공동체 무슨 이익? 전체의 이익. 이거 전체의 이익이 바로 무슨 이익? 공익. 개인의 이익이 바로 사익. 이거죠. 예, 공익에 그만큼의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닌 거 너무 많이 나왔죠. 한국증권협회는 정보공개법상, 예, 정보의 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예, 공공기관이 아니다.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널리 공개되어, 예,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으면 인터넷 검색하라고. 집에 인터넷 없으면 어떡할 거야? 그렇지? 그런 게 있어. 인정되지 않는 게 아니죠. 겁나 인정된다. 이거죠? 겁나 인정된다. 예, 아주 겁날 정도로 인정됩니다. 무슨 말이야?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게 되면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라는 공개 원칙을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예외는 어디에 있는 거야? 구조 1항 단서 1에서 8호에 있는 거잖아. 1에서 8호에 있는 거 빼고는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려져 있으니까 그렇다? 예, 그런 게 있어. 그렇죠? 이런 거 안 돼. 법에 정해져 있는 사유 됩니다.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제작 등에 관한 공개는 이거 MBC PD 수첩인가 그랬을걸요. 예, 이거를 정보 공개를 해달라고 한 거야. 이렇게 되면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렇지, 이거 예외 사유. 예, 정보 공개 결과로서 야기될 수 있는 각종 비난이나 공격에 누가 비난해요? 예, MBC, 그때 MBC 제대로 된 MBC, 중간 MBC 트래쉬, 그다음 지금 MBC, 예, 다시 한번 잘해보려고 하는 MBC. 예, 이렇게 드라마. MBC 문화방송이죠. 문화방송이 이제 다시 문화방송이 돼주기를 바라며, PD 수첩 막 공격을 하잖아요. 공격에 노출되는 결과로 방송 프로그램 기획 등 방송 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경영 영업상의 이익을, 예, 해하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대상인, 예,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이 이거 얘네들, 야, 그거 어떻게 취재한 거야? 취재 과정 다. 예, 그리고 결과물 그거 다 내놔봐. 이래 버리잖아요. 그러면 우선 다른 방송사하고 관계를 비교해 보세요. 다른 방송사하고의 관계에서 자기만의 노하우를 이걸 다 공개를 해버리게 되면 이게 무슨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경쟁이 돼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내가 딴 강사들을 막 다 줘버리면 그럼 이게 뭐야, 나 혼자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그치? 그런 게 어딨어. 그거 왜 다 공개? 이상한 애들이야, 그치? 다른 경쟁사와의 관계 이런 것도 있고, 시청자, 시청자와의 관계예요. 시청자에 누가 있었냐면 자유당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그치? 그 사람들은 TV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막 본단 말이야. 참 웃기죠? 눈은 있어가지고, 그치? 좋은 건 알아가지고, 그래서 본다. 그리고 막 욕을 하잖아. 걔들은 팩트도 없으면서. 팩트로 얘기합시다. 팩트로. 막 이러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뭘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공개하는 거 아니야, 그치? 영업비밀이야, 영업비밀. 건들지 말자. 또 있네.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에, 이거 왜 그런지만 생각하라고요. 왜 그런지. 이거 왜 진행 중인 재판 정보는 왜 공개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공개했다가 외부 압력 들어가면 어떡할 거야? 압력 들어가 버리게 되면 재판이 공정하게 수행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이거야,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딴 거 생각하지 마. 공정한 재판, 공정한 재판을 수행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개를 못 하겠다 이건데, 소송 기록부 자체에 포함된 내용이 된다고? 그런 게 있어요. 소송 기록에 있는 것만 겁나는 거야? 그게 아니죠. 그래서 소송 기록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뒤에 말은 또 좀 맞아. 재판에 관련된 일체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그죠? 뭐 그렇다고 재판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그런 거는 또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공정한 재판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정보로 이거를 선별을 해야 되는 거지, 절로만 국한하고 여기까지 다 넓히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좀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 세상을. 아유, 진짜. 방해 정보는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여기도 이거야. 취지를 보라고. 취지를. 멍청한 소리 좀 그만하고. 머리는 장식품이야? 이거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의미와 범위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과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된 정보에 해당 개인 식별 정보에 한정을 새겨야 되는 게 아니죠. 좋게 말하다가 이상한 소리를 해. 일단 끝까지 믿을 수가 없네, 사람을. 이거 개인 식별 정보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건 아니잖아. 이걸 어떻게 딱 이런 걸 한정을 합니까? 그렇죠? 초딩이냐? 다음에 사례에 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고속도로. 이건 너무 많이 나왔던 문제네요, 그렇죠? 고속국도와 그 접도구역에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 얘는 고속국도 관리하는 영조물법인이죠. 영조물법인. 한국도로공사가 송유관의 건설 및 관리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갑회사,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과 관련돼서 접도구역 옆에 있는 땅이요.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하는 내용의 협약, 역시 무슨 협약? 업무협약, 공법상 계약 말하는 거고요. 한국도로공사는 갑에 대하여 도로 조명 및 접도구역 내 공작물 설치 허가를 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지금. 도로 점용, 도로를 점유하여 사용하면서 접도구역 내에 어떤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단 말이야. 허가를 하면서 이렇게 된 거야. 허가를 하면서, 도로 점용 허가 등을 하면서, 허가 처분을 하면서, 기억, 갑이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요 얘기가 하나 있고, 위반하면 취소한다. 이게 하나 있어요. 비용 네가 부담해. 비용 네가 좀 부담해라. 네가 좀 참네. 아유, 나 진짜. 그다음 니은은 위반하면 취소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 그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비용을 부담하라. 얘는 무슨 부관이고 얘는 무슨 부관입니까? 나중에 송유관을 이전할 때 비용을 부담하라는 거잖아. 우선은 점용하고 나중에 비용을 이전하게 되면은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죠. 지금 당장 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겠고, 그 다음에 협약을 위반하는 불이행의 사유가 발생하면,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면은 뭐 한다고? 철회한다는 거니까 철회권 유보, 후발적 사유가 철회권 유보, 이렇게 해서 부담하고 기타 부과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갑에 대하여 공작물 설치 허가를 하면서 허가조건 기억을 부과하기에 앞서서 갑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다 되지. 협약을 앞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왜? 결국은 재량권이잖아요. 그렇죠?
공법상 계약으로서 협약의 체결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부관을 붙이는 것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이걸 하든 저걸 하든 내 맘이지 이놈 새끼야. 갑이 허가 조건 기억에 따라 송유관 이전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되더라도 사유지를 이용하여 송유관을 매설하게 되는 경우에 겪게 되는 법률적 사실적 어려움을, 그렇죠, 사유지에다가 이 친구가 매설하려고 하게 되면 그거 어떻게 또 다 협의를 거치고 할 겁니까? 그걸 비교한다면은 허가조건 기억은 실질적 관련이 있는 의무를 부과하는 부당결부금 전칙에 위반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이거 뭐 접도구역에 대해서 이전할 때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거니까 이걸 두고 실체적 관련성이 깨진다고 볼 수 있는 소지가 1도 없어. 그걸 느끼면 아유 제정신 아니야. 사람 취급 안 해. 도로 점용 및 접도구역 내 공작물 설치 허가가 재량행위라고 본다면 법률의 근거가 없더라도 이 법률의 근거는 뭘 말하는 거야? 이거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는 얘기에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부관을 붙일 수 있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 부과의 근거가 따로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부관 붙일 수 있다? 그래야지 재량행위니까. 재량행위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부관 붙여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허가 조건 기억은 부담으로서 주된 행정행위엔 공작물 설치하고는 별개로 독립하여 취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억이요. 기억. 앞에서 나왔네요. 부담은 처분성, 분리성 인정되기 때문에 독립쟁송이 가능하죠. 일부 취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허가 조건 니은은 철회권 유보에 해당을 하므로 한국도로공사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유보된 철회권을 행사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취소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건 아니다. 그냥 이 생각을 해보면 되잖아요. 그죠?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철회입니다. 지금 허가니까 수익적이죠. 그죠? 그러면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철회가 이래 있단 말이에요. 이래 되면 이 친구의 내용상 하자와 관련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상 하자. 첫 번째, 취소 사유, 철회 사유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법률유보죠. 법률유보,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한법리죠. 제한법리. 이렇게 순서대로 가시게 되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부동철사 개벽 아니겠습니까? 부동철사 개벽. 부동철사 개벽. 이럴 때 이제 철회를 하게 되는데, 부담불이행, 상대방의 동의, 철회권 유보, 사정 변경, 법령 개정, 법령상 철회 사유,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철회권 유보 있는데, 이 경우에 뭐예요? 여기서 신뢰보원칙 등, 그죠? 신뢰보원칙 등에 제한법리 적용되잖아요. 무제한 아니에요. 철회권 유보 붙어 있다고 무조건 철회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붙어 있다고 무조건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럼 아니야.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무제한인 것도 아닙니다. 무제한인 것도 둘 다 아닙니다. 갑은 2014년 9월 6일 전 영업자 을로부터 양도인은 을, 양수인은 갑,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에 시설 일체를 양도받았다. 지위승계 신고를 했습니다. 저 지위승계 신고는 뭐예요? 양도인에 대한 허가 철회와 그 다음 양수인에 대한 신규 허가가 결합된 합성 행위로서 영업허가제의 변경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고, 저것은 유효한 양도계약을 신고 요건에 포함시키니까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며, 그 수리는 식품위생법 39조 1항에 법에 정해진 내용 그대로의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니까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수리죠. 2014년이겠지. 2014년 10월 27일부터 유흥주점을 영업하던 중 룸사롱을 종업원 병이 병이 만 18세의 청소년에게 쥐를 판매했다니, 뭔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 다 있어. 룸사롱에 들어온 것도 이상하는데 만 18세짜리한테 또 술을 팔아서 모가지를 날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4년 11월 4일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3월에 처분을 받았다. 갑은 행정심판을 제기해 다툰 결과 2014년 12월 29일 날 영업정지 2월로 감경하는 내용의 재결서를 송달을 받았다. 뭔 재결이야? 형성재결이야? 이게 명령재결이야? 이건 지금 뭐야? 변경하는 내용이지. 변경한 내용이니까 형성재결. 형성재결이고, 그 다음에 전부 인용이 아니라 뭘로 바꿨냐? 3월을 2월로 바꿨으니까 일부 인용이죠. 일부 인용 재결. 일부 인용 재결이고 형성 재결로 2월로 바뀌었습니다.
병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의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한 편, 이건 다른 편이에요. 우리 편이 아닙니다. 남의 편이에요. 네, 300만 원 약식 명령이 내려졌다. 옳은 것. 갑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했다더러 종업 이거 뭐예요? 주인 싸장이 판 건 아니야. 싸장이 판 건 아닌데 웨이터가 판 거야. 종업원 병이 팔았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면 갑 역시도 식품위생법상의 양벌, 그쵸? 아까도 나왔잖아. 양벌 규정. 우리 행정법에는 양벌 규정이 있죠.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종업원은 법률 위반 행위,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싸장, 그다음 이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얘는 관리 감독상의 행위에 대한 본인의 자기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기 책임으로서 양벌 규정 적용받으니까 얘도 처벌받습니다. 관할행정청이 행한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수리가 행정처분이다. 그죠? 준법률 행위적 행정에서 수리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고, 행정심판의 재결소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안에 언제부터 가는 거야? 언제부터 가면 될까? 맨 처음에 처분이 있었죠. 당초 처분이 이렇게 있었어요. 당초가 뭐야? 당초 처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당초 처분이 요래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일부 인용 재결, 변경 재결이 요 딱으로 있었죠. 그 다음에 만약에 변경 처분이 있었다면 어쩔게요? 만약에 2월에 영업정지 처분을 또 해서 처분청이, 그러면 얘는 처분이 아니죠. 얘는 처분이 아니고 둘이 남았단 말이야. 둘이 남으면 소외 대상이 뭡니까? 소외 대상이 이럴 때는 우리 판례가 유리하게 변경됐죠.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역흡수설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 그러면 소외 대상은 예제. 그러면 제소기간은 어디부터 기사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기사하는 거잖아. 그러나 여기서 이 처분에 대한 재결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뒤로 밀리면서 행정소송법 20조이랑 단서에 제소기한 특례 규정 적용을 받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맞는 말이네. 제재적 처분 기준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제재적 처분 기준, 재량준칙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사무처리 기준 중에 처분 기준, 그 중에 제재 처분 기준, 그 중에 재량준칙, 그리고 그 중에 가중요건 시행규칙에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제재 처분을 받은 것은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을 삼아 장래 자의적 행정처벌하도록 가중된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라면, 즉 가중요건 규정이 있을 때, 이게 뭡니까? 이거는 우리 판례에 따르게 되면 얘는 법규명령이 아니잖아. 그래? 행정규칙이지. 여기에 근거해서 발생하는 이와 같은 장래 위험은 사실상 위험입니다. 사실상 위험. 그러나 그래도 계속 중에 2월의 기간이 경과했다. 효리상 인가의 효리입니다. 효리. 처분 효력에 소멸 이익 침해 해속 상황이 되었으니까 원칙적으로 협의 수용은 없는 겁니다. 처분의 취소를 괄 소이익이 인정된다. 지금은 뭐라고 봐? 법률상 위험이 침해되었을 때만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판례는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자 사건에서 2007년도부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면 족하다라고 해서 시행규칙의 근거를 둬도 인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